네, 그러면 이제 수학 교육하게 이해할 텐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일단 목금은 뭐 여기 2시까지라고 일단 돼 있긴 1시까지라고 하고 이제 2시까지 질문 시간으로 돼 있긴 한데, 뭐 저는 목금에는 뭐 한 대여섯 시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러 오시면 되고, 교수 연구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702호인데 403호 옆에, 403호가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전공수학 연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층, 어차피 4층에서 쭉 둘러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학 2에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여기 블로그 주소가. 이 블로그가 중요하죠.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측면에서 블로그로 이제 했는데, 정말 너무 접근성이 좋다 보니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작년에 있어서 2017학년도 질문 게시판을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블로그, 그러니까 너무 많으셔도 상관없어요. 다 질문, 답변 다 했습니다. 근데 비대시 너무 많아서 보실 수는 없고 아예 따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질문 또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이제 수학교육론 익히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뭐 따로 잡으시면 뭐 저는 이거 연구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른 거 안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서 이제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학 교육의 이해,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학 교육학의 이제 학문적인 어떤 특성과 어떤 전체적 개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있다면 수학 교육이 있죠. 근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수학의 한 부속 학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공 수학 중에서 해석학,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 왔던 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학이라는 어떤 자체적인 학문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그냥 수학의 어떤 뭐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인 이제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교육 상황에 적용하거나 교수학습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부속 학문으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러려면 수학 교육학이 학문으로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대국, 수학의 어떤 큰 나라의 어떤 작은 소국으로 있어 왔던 건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수학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온전히 끊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분리는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수학 교육학이라는 것이 이제 자체적인 학문으로서의 성립이 어려우니까 도움이 될 만한 학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신론에서는 이제 심리학만 나왔는데 사실은 철학에 대한 부분도 다루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과 철학이 꽤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학도 무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학 교육학은 결국 수학의 내용을 교육적으로, 한마디로 난이도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운시켜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즉 이 세 개가 수학 교육학을 자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학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뭐 관련 학문으로서 역사학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수학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 세 과목이 크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측면을 수학교육학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철학에서는 왜 가르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수학교육학은 이 세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수학교육학의 이론이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학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9과목, 뭐 해석, 대수, 미상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이 9과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학과 수학교육학. 수학이 수학교육학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제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수학자들이 수학 교육학이 이제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세기 말부터인데, 일단 이 전까지는 결국 수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학자들이 이제 수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아까 교수학습 이론이라든가 뭐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성도 하고 중고등학교에 보내 선생님들도 양성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클라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으로서, 나라도 중요해요. 이따가 나라도 좀 다룰 거예요. 클라인이라는 이제 독일 사람으로서 현대 수학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핵심적인 것은 이제 신론 이론에서는 핵심이지만 안타깝게도 임용시험에서는 그리 핵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계속 구분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학을 다루는 하나의 학문, 학교 수학이라는 다루는 이 학문, 수학교육학이죠. 이거를 하나의 학문으로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교수학 강좌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실제로 자체적인 학문으로서 발전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수학 교육학의 아버지. 밑에다 적을 걸 그랬습니다. 밑에다 그냥 적겠습니다. 네, 여기 프린트해도 나있죠? 네. 뭐, 아버지, 어머니 하면 되게 중요하죠. 핸델은 뭐, 음악의 어머니였던가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 거의 선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페리. 페리는 이제 영국 사람으로요. 영국 사람. 이제 새로운 교수 요목을 개발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에 보시면 수학 교수에 대한 직관적이고 실험에 기초한 접근법을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관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얘를 원점 대칭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기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가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걸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함수죠. 하지만 요즘은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르칠 때 기하고 우가 헷갈리죠. 도대체 기하고 우가 무슨 뜻이냐 했는데 우도 Y축 대칭 언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축 대칭 함수라고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설명이었죠. 전혀 관계는 없는데 Y축 어쨌든 외우기에는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적분 값이 이제 0이잖아요. 넓이는 뭐 2배가 되겠지만 적분 값은 0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2배를 하시면 되겠죠. 0에서 A까지 gx라고 할게요. 2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기함수는 그냥 적분하면 0이야. 우함수는 0에서 A까지 해서 2배 하면 돼.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학생들이 정말 충격을 먹겠죠. 뭔 소리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수학, 19세기 말 이전까지의 수학은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전공 내용학, 교과 내용학의 기조를 따랐어요. 전공 내용학의 기조가 뭡니까? 첫 번째, 정의, definition, 이론, 아니면 뭐 보조 정리가 렘마가 있을 수 있겠죠. 보조 정리. 그 다음에 proof, 증명. 정의, 이론, 증명. 그 다음 페이지. 정의, 이론, 증명. 다음 페이지. 이러면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기절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이런 직관적인 방법, 그리고 실험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 이제 바꾸자면, 예를 들어 외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심은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고 쳐봅시다. 야, 외심은 세 이등분선의 교점이라서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얘랑 얘랑 같고, 합동이니까 얘랑 얘랑 같고, 그래서 세 개 다 같아. 그래서 열심히 논리와 기호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또 학생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A, B, C라고 하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B하고 C를 겹쳐서 접어보는 겁니다. B하고 C가 겹쳐지게끔. 그럼 겹쳐지게끔 접으면 이게 같고 이게 선분이 생기겠죠. 근데 이 선분은 제가 너무 정삼각형처럼 그렸네. 분명히 이 꼭지점으로 안 가겠죠. 이걸 이렇게 그대로 접으면. 그리고 A하고 B를 중심으로도 역시 접어보고, 그러면 이런 선분이 생기겠죠. 또 역시 AC를 중심으로 접어보면 이런, 그래서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실험을 거친다면 외심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또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어떤 이런 다양한 실험이 꼭 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도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전의 수학 교육이 정의, 이론, 증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페리라는 사람 또한 획기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어, 세 번째. 여기까지 가나요? 무어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또 근대화 운동에서 다루게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무어 방법이라는 교수법 시도했는데 무어 방법이 뭔지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공리 체계 내에서, 공리 체계. 공리가 엑시엄이잖아요. 뭔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공리 체계 내에서,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증명의 발견 방법. 지금 여기 직관적 실험 이런 학던 거 다 수업할 거예요. 다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다 나중에 깊이 있게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의 발견 방법이라고 했는데, 발견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역시 얘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두 사각형 중에 이제 우리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면, 사각형에서, 그러면은 결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특징은 어떨 것 같니? 한번 발견해 보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수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론에서 다 그냥 끝났죠. 이론에서 증명의 결과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익숙한 방법은, 예를 들어 뭐 공원에 여기 이제 도로를 낼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도로를 낼라 그럴 때 뭐 도로의 뭐 폭은 몇이냐, 뭐 그런 2차 방정식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익숙한 방법이 문제를 제시하면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답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명 과정을 거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증명에서도 이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럴 때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를 발견해 보게끔 한번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결과가. 지금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죠.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말은 뭐가 되겠죠? 수직 이등분하고, 서로를 이등분하고 수직이면 이제 말은 뭐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말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내변이 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발견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이전의 어떤 실제 문제 해결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거고, 그리고 더 증명을 세밀하게 이제 지도를 했을 때 더 유리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과도기적인 방법이라 좀 공리 체계는 조금 그렇죠. 공리 체계를 학생들에게 좀 설명하기에는 공리 체계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공리 체계를 좀 더 손쉽게 만들어서 이제 지도를 할 거예요. 우린 그걸 교수학적 변환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명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푸앙카레, 저 이제 직관과 통찰.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싹 다 지우고 직관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직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푸앙카레죠. 뭐 나라는 적지 않겠습니다. 푸앙카레는 이제 직관과 통찰. 자, 이번엔 통찰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P가 X축 위로 막 왔다 갔다 해요. P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전혀 풀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로서는. 하지만 통찰을 발휘하는 겁니다. 즉 X축 대칭인 B'점을 이용해서 BP와 B'B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결국 AP 더하기 B'P를 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와 같다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 직선거리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찰. 우리가 2015 개정에서는 창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또 맥락이 맞물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다마르. 다섯 번째, 아다마르. 네, 아다마르는 수학자들의 연구 방법, 이제 창조의 과정에서 이제 특성.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 때는 반드시 창조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그냥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dx, d, a, x, ft, dt. 이거 가르칠 때 상당수의 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들어가면 돼요, 여기 쏘. 그럼 fx야 라고 굉장히 주입식으로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그럼 fb-fa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가지잖아요. 야, 이거 적분해서 b 넣고 a 넣고 빼면 돼 라고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겠지만 몰라요. 요즘은 적은 교사일지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이런 발견 과정에서의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초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수학자들이.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좀 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또 갖게 되고 수학자들이 처음부터 저 위에 높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고뇌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구나. 어떤 인간적인 마음도 느끼게 되고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유클리드식 그냥 전공 수학식 교육에 벗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수학 교육학이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육학에 대한 수학자의 기여. 그러니까 기여, 어떤 것들을 기여했느냐. 학교 수학과 학문 수학. 학문 수학은 이제 전공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 수학은 이제 저희는 중고등학교 수학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중고등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데 또 이유들도 도출해낼 수가 있었죠. 왜 우리가 미적분을 배워야 되느냐? 왜 미적분이 중고등 수학에서 중요한 것이냐? 이제 그런 이유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이제 지식의 구조인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수학적 아이디어의 핵심.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전공 수학이 당연히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사고 방법을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 이건 이제 나중에 컴퓨터나 계산기를 통해서도 다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 두 번째는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을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심리학의 정의와 뒤에 넘어가시면요. 수학 교육학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까지는 아니고 어떤 수학 교육학이 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심리학은 보세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발달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고, 자, 수학 교육학은 그걸 이제 수학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무계획적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죠.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게 이제 교육이니까 수학 교육학은 어떤 그런 심리학적 토대를 가지고 어떤 교육의 특성을 포함하여 수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룩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중요한 학문적 토대를 이루게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여한 심리학자인데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주의. 이건 뭐 연합주의라고도 하는데 행동주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지주의. 이거 수학교육 심리학 때 다 다룰 거다. 그거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다 다룰 겁니다. 손다이크, 스키너, 가네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극과 반응을 중심으로 했던 분들이죠. 자극과 반응하면 파블로브의 개가 생각이 나며, 그죠, 음식이 나오면, 그죠, 침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극하면 반응이 오는구나. 이것도 수학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동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이제 예를 들어 쓸모가 있는 것은,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전에 삼천제 이런 거 풀어보셨어요? 삼천제 해서 엄청난 계산과, 근데 이런 계산들은 자극을 잘해주면 잘 풀어요. 예를 들어 너 여기서 90점 이상 받으면 컴퓨터 게임을 1시간권 주겠다. 예를 들어 엄마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푸는 속도가 늘어나더니만 갑자기 정답 확률이 이제 늘어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럼 뭐 푸나 안 푸나 에이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적으로 어떤 좀 단순한 어떤 복합적인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립을 할 때 이런 어떤 행동주의의 이론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문제 푸는 어떤 그런 속도와 정답률을 또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복잡한 예를 들어 2차 곡선에서 음함수로 우리가 음함수 들어봤죠? 음함수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음함수가 이렇게 표현된 함수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은 3, 이건 이제 쌍곡선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음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얘를 너 이거 못 푸냐? 한 대. 또 못 푸냐? 2대. 이렇게 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행동주의로서는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인지주의가 필요하죠. 좀 더 어떤 맥락과 여러 구성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외심 밑에다 적어야 되겠다. 방금 한 이제 외심인데, 외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관련들의 과목을 이해해야 되며 그것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외심을 이해하는데 수직이등분을 안다. 수직이등분의 개념을 안다. 그러면 외심을 이용하는데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인수분해를 아는 친구가 적분의 활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네, 그럼 인지 발달이 덜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적분의 활용까지 가는데 관련 이론들을 쌓아갈 게 많죠. 그러니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하는 게 인지주의예요.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발달 상태, 그런 것들 다.
행동주의는 진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주의는 아까 얘기한 창의융합.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와 함께 그런 어떤 정말 통찰력 있는 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이런 통찰력 있는 사고를 통해서 어떤 수학, 지식의 또 발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의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르트 하이머는 수학에 있어서의 창조적 사고에 관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창조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인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피아제하고 비고츠키인데,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이제 연구를 했죠. 그 다음에 비고츠키는 언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비고츠키가 주장한 것들은 지금 현대 수학에서의 어떤 토론학습, 토의학습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서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어떤 수학, 네가 말한 것은 틀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해서 틀렸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토의하면서 서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활동을 통해서 수학 지식이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고츠키 이론의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수학 교육에 이제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러 이제 교수학습 이론을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너무 가르치는 방법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 어떻게 가르칠 것만 집중을 하면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측면만 바라보게 한 거. 어떻게 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만 또 접근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철학인데, 이거는 이제 신론에 없는 내용이지만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철학은 절대주의 수리 철학이 한번 삐끗한 게, 절대주의 수리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데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데아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수학 지식으로서 수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완벽한 정말 절대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수학도 이런 이데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제가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제 제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각도를 측정하면은 저는 정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59.1723도고요. 얘는 60.129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0을 그린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손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완벽한 정삼각형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완벽한 수학적 지식을 구현할 수 있다. 이데아는 완벽한 속성이니까 그거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수학적 지식은 모순이 없는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절대주의 수리 철학입니다. 하지만 칸토르가 집합의 영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영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집합 A가 모든 집합을 싸그리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모든 집합.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집합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거 그냥 다 넣었어요. 모든 걸 다 싹 다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워셋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 파워셋 무엇입니까?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죠. 그럼 이미 모든 집합은 다 포함이 되고 여기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원소들이. 그럼 이게 모든 집합 다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역설이다. 모순이다. 문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얘는 집합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결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다양한 영리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죠. 칸토르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수학 기초론 학파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사용은 했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다져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한번 기초를 쌓아보자. 이 기초론 학파의 생각은 그래도 수학적 지식은 아직은 절대적인 참이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열심히 기초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열심히 쌓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이제 괴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걸로 완벽하게 무너졌다. 이게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 기초론 학파의 마지막에 형식주의라고 여기 표에 나와 있죠.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힐베르트인데 그 힐베르트라는 그 정말 수학의 거장, 그 거장이 정말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이 완벽하게 수학적 지식을 구축하는 무모순성의 중심으로 구축하는 이제 수학의 어떤 프로그램을 확립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기초를 확립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씩 콘크리트로 쌓듯이 잘 쌓고 있다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괴델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냥 여기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힐베르트 프로그램. 그렇다고 힐베르트가 정말 이제 낮은 수준의 수학자는 아니고 진짜 우리 3대 수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그 다음에 뉴턴. 아이작 뉴턴 하면 과학자 같은데 수학의 미적분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3대 수학자에 하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잘 아시는 가우스죠. 가우스가 들어가요. 가우스, 수학의 황제라고 하면 가우스죠. 그 다음에 5손가락을 친다면 뭐 몇 명 후보자들 중에 하나가 힐베르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후보자들 중에 하나가 오일러. 예를 들어 오일러나 뭐 피타고라스나 힐베르트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만큼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깨졌다고 해서 거장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서 절대성이 무너진 그 이후에는 상대주의 수리 철학이 대세가 이루게 되었죠.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는 더 정말 극단적인 상대주의 수리 철학자로서 모든 수학적 지식은 잠정적인 참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우스가 정리한 증명 중에 가장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리 중에 하나가 n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계까지 해서 n개다. 이건 도저히 뒤집힐 수 없는 정리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화가 있죠. 이제 아벨이라는 사람이 뭐 5차 방정식의 해는 없다. 이렇게 했다가 뭔 소리냐? 5차 방정식의 해는 5개인데. 근데 아벨의 그 논문 제목이 조금 좀 약간 어렵게 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5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5차 방정식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논문을 가우스에 제출했다가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아벨이 27세에 별세를 했죠. 안타깝게. 만약에 그때 논문이 통과해서 가우스의 지원 아래에서 잘 했다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근데 수학가에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수학 배우는 양이 늘어났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기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아벨과 같이 논의해야 되는 사람이 갈로아죠. 저도 갈로아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현대 대수학에 이 한 학기 수업이 무엇입니까? 다 갈로아 이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 한 줄의 이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웠지만 결국 제가 16문제인가 출제가 됐는데 이때 한 문제 맞았어요. 그래서 수학 교육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문제를 맞았는데 제가 이 한 문제 맞았는데 그 상위 30%라고요. 30%더라고요. 50%가 백지로 내고 하나도 안 쓰고 내고 그때 수학 시험이 저녁 6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11시까지 보고 나왔는데 5시간 동안 진짜 계속 뚫어지게 보고 했는데도 몰랐는데 그 수석한 분이 새벽 6시까지 시험을 봤대요. 새벽 6시까지. 조교가 기절했겠죠. 12시간 동안 시험 봤는데 이분이 이제 수석을 했어요. 와, 정말 어떻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론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걸 파악하면 줄줄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한 80, 90%는 이론의 핵심 따위는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몰랐죠.
저도 이거 한 문제 맞춘 게 아니라 7-2 하나, 뭐 이렇게 8-3 하나 이렇게 해서 합쳐봤더니 한 문제 정도 맞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갈로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아벨하고 같은 비슷한 이론이죠. 오차 방정식의 결국 일반적인 해는 없다는데, 말로 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그런 문제 갈로아 뭐 채부터 시작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죠. 어쨌든 이런 정말 끔찍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가우스가 오래 살았죠. 가우스가 74살 살았죠. 갈로아도 23살에 총 맞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부식 해서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해서 쐈는데 이제 상대자가 이제 총잡이라서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아벨과 가우스가 이렇게 별세한 것은 그렇게 수학가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갈로아가 진짜 천재였죠. 15살 때부터 거의 저희의 지금의 박사 논문에 해당되는 그 논문을 썼죠. 15살에. 그러면서 거의 뭐 한 17, 18세에는 거의 뭐 수학자들이 거의 연구하는 그런 논문들을 쓸 수 있을 정도였으니,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셔 주시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수학의 황제였고, 저희들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왜 가우스와의 관련성을 얘기를 했느냐? 라카토스는 n차 방정식의 해가 복소수계에서 n개다. 이렇게 확실한 것도 잠정적인 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이 있다면 분명히 반박을 해야 되고 다시 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카토스 입장에서는 가우스의 그 이론을 그래 봐준다. 아직은 잠정적인 참이다. 언젠가 반례가 나올 수도 있겠지. 라는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 수리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라카토스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우스와 갈로, 아벨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구성주의가 요즘 시대의 대세죠.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교사의 적절한 어떤 안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하는 걸 계속 도와주는 형태.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정의, 정리 하면서 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구성의 과정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익히게 하면서 학생들이 수학의 어떤 발생 과정들도 익히고, 그런 것들이 요즘의 대세고 중요하고, 당연히 상대주의 수리 철학이 임용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 교육학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수학 교육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초학문이 이제 수학과 응용학문이 이제 교육학, 즉 수학과 교육학을 합쳐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수학 플러스 교육학이라고 할 수는, 그냥 산술적으로 이게 수학 교육이다, 수학 교육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수학 플러스 교육학을 하면서 관련 재반 학문들 추가, 아까 철학, 뭐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해서 어떤 믹스된 형태로서 어떤 수학 교육학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학문 수학하고는 다르게 실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히긴슨이라는 사람이 수학 교육학 연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히긴슨의 이제 맵스 모형이라고 해서, 맵스는 이제 수학, 얘는 아비트라리에서 철학이 이제 필로소피인데 아비트라리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사이콜로지, 심리학이죠. 소시올로지, 사회학.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이 삼면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뒷장에 넘기면 그 모형이 잘 돼 있죠. 이 면은 P를 가리켜요. 이쪽 왼쪽 면은 이제 P를 가리키고요. 뭐 P가 A가 여기 있어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히긴슨이 얘기한 걸 토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쪽 오른쪽 면을 A, 그다음 밑면을 M, 뒷면은 S. 이렇게 놓으면은 이 선분은 어떻게 돼요? 왼쪽 면과
뒷면이 만나니까 P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MA가 합쳐지면 수리 철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니 뭐 요 세 개가 합쳐지면 뭐 수리 철학 심리학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리 철학 사회학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이 꼭지점은 APS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형이 잘 나와 있어요. A하고 P하고 S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 개가 만나는 거, 변은 두 개가 만나는 거, 면은 이제 한 개의 독자적인 영역.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플러스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히긴스는 좀 이렇게 플러스로 좀 해석한 것이 좀 있어요. 단순히 네 분야로만 나눠서 단순 합산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또 육하 원칙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what 아까 이제 what 얘기한 게 이제 수학이죠. 내용은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심리학은 이제 when 육하 원칙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when하고 how. how는 아까 얘기를 했죠. when이라는 측면도 사실 심리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제 가리킬 것인가잖아요. 예를 들어 브루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도 지식의 구조들을 잘 가르치다 보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실험 결과도 있긴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학년이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칠 때 이 저학년께서 미적분까지 했긴 했었어요. 강남의 어떤 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수능을 반 정도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글을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 수학의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얘가 정적분 계산 다 해요. 왜 그런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오면 풀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두 번째는 교우관계도 좀 필요가 있었어요. 교우관계도 이게 참 계속 지식만 습득하다 보니까 어떤 좀 약간 잘난 척도 하기도 하고 그런 좀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향점은 아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피아제의 지향점을 따릅니다. 교육과정도 피아제의 생각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우리 피아제 하면 전조잡기. 아, 왜 전조잡기부터 갑니까? 감각운동기부터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조잡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어쨌든 살면서 들어왔던 용어들이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형식적 조작기는 12에서 13세에서 이제 주로 시작되고 형성이 되므로 사실 임용시험과 또 관련 안 지을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는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론 이제 그냥 뭐다라고만 알겠고 형식적 조작기는 중학교 1학년에서는 가끔 발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 측면은 우리가 조금 다루겠죠.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피아제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형식적 조작기부터는 이제 논리적 사고나 어떤 좀 중요한 추론들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 교육 현장에서도 중고등에서는 형식적 조작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르죠. 즉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돼서야 그걸 가르쳐야지 예를 들어 전조작기인데 형식적 조작기의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아제 이론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 과정은 어떤 피아제의 발달관을 우리가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en도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o, how. 그 다음에 where. 이제 장소나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학이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꼭 이것만 꼭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느냐, 예를 들어 또래 집단들끼리의 의사소통을 하느냐, 아니면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어떤 면담이나 그런 의사소통을 하느냐, 뭐 장소도 중요하겠죠. 학교 교실이냐, 아니면 뭐 좀 다른 실습 현장이냐. 꼭 정확하게 뭐 사회학과 매치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Y는 이제 철학,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육하 원칙에 따라 좀 억지로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꼭 후가 꼭 사회학이냐, 심리학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히긴슨이 또 약간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고 있었던 게 심리학은 개인을 연구하는 거고 사회학은 다수를 연구하는 것이다.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회학도 또 개인을 연구할 수도 있고 심리학은 또 다수의 심리학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좀 선입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네 가지 원칙과 육하 원칙에 따라서만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 교육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 설명을 했다는 건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만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히긴슨이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성숙한 이론으로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심 영역을 교사 교육과 실습, 굉장히 수학 교육학의 핵심적인 영역들로 잘 나눠놨죠. 그래서 관련 영역을 수학, 수학사, 아까 얘기했던 인식론, 논리학 등등 이런 것들을 관련 영역으로 지었고 수학 교육이라는 핵심을 염두에 두고 관련 영역을 연구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히긴슨에 비해서 발전한 건 단순히 합산적으로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히긴슨과 비트만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올해는 이번만 얘기하고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겠죠. 웬만하면. 임용시험에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조 모형. 요게 이제 조금 전체를 설명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을 이루는 세 가지 질문이 신론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아까 수학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했죠.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 심리학적인 측면이죠.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측면이 조금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수학, 심리학, 철학. 자,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다음에 세 가지 이해입니다. 내용적 이해. 그 다음에 설명적 이해. 요건 이제 조금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이해. 만약에 수학에만 중심을 두었다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쏠리게 된다면, 수학에만 중심을 두면 내용적 이해의 측면에만 머물러 있어서 설명적 이해와 교육적 이해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심리학에만 중점을 두면 교육적 이해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용적 이해나 그런 것들 측면이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적 이해는 아까 얘기한 전공 9과목 수학 교육학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전공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 이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내용적 이해는 그냥 단순히 내용, 그 전공 수학의 어려운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교수학적으로 중고등 학문 수학이라는 것을, 학문 수학에 우리 해석학이나 그 대수학, 위상수학 그런 학문 수학을 교과 수학으로 바꾸어서 변환시켜서 다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적 이해를 보시면 해석, 대수, 위상, 정수론 점점점 있죠. 맨 끝에 미적분학은 해석, 맨 앞에 해석학에 포함시켜서 총 9과목, 이렇게 9과목이 되는 거예요. 해석부터 시작해서 미분기하까지 이렇게 9과목이 전공 이게 교과 내용학 시험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적 이해는 역사하고 철학, 즉 어떤 핵심 주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학사라는 측면과 우리 수리철학, 절대주의 수리철학과 상대주의 수리철학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 이해를 하고 설명적 이해를 통해서 심도를 갖춘 다음
이제 그거를 교육적 이해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대로 놔두고 또 이제 세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핵심이니까 좀 10분 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